그러면 스타트업들이 그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가 몇 퍼센트 할게요. 이게 과연 맞는 접근법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기업이 정확하게 사용 객단가가 얼마고 사용자 수가 몇 명이고 그 중에서도 유료 사용자 수가 몇 명이기 때문에 유료 고객이 몇 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00명으로부터 1억 하고 있는데 1000명으로 하면 10억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내 지표를 내 기준으로 잡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약간 공허한 메아리처럼 그냥 우리 시장 규모가 이래서 또 이게 이만큼 클 거기 때문에 성장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더 많은 포션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꿈과 희망이에요. 물론 이것도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되성 부른 사업이나 되성 부른 태도를 갖고 있는 회사나 대표한테 지원이 더 집중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게 사실 위험하긴 하거든요. 그것조차도 평가를 해야 되니까. 네. 그 평가가 또 100%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군데다가 1억씩 주는 게 아니라 되성 부른 곳 한 10개에다가 한 10억 줄 수 있는, 필요하면 100억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그러니까 똑같은 1조 원 가지고 10,000개 기업한테 주는 거 이것도 의미 있지만 그 10,000개를 좀 줄이고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치고 나가야 되는 산업 분야나 어떤 정책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더 집중해서 더 많은 금액과 더 많은 리소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꿈나무 전대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수대 벤처기술 창업대학원 이재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굉장히 특별하신 분,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분을 모셨어요. 스타트업 대표들 고속 성장을 원한다. 그럼 이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미티어스와 우노플러스를 이끌고 있는 오강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활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한 분이라고 했는데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적 경험이 있으신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네, 일단은 화려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2005년에 삼성에서 퇴사해서 2005년에 창업했었고요. 창업한 후 3년 동안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한 7개 회사에 다니기도 하고 제가 창업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정말 생계형으로 뛰었어요. 와, 7개의 기업이나 어떻게 하루를 그러면 하루에 한 기업씩 이렇게 다니신 건가요? 동시에 했다고요? 예, 하루에 한 개는 아니지만 물론 그 7개 회사들이 다 양해를 해준 것도 있고 그 중에 와. 반은 제가 창업하는 회사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운영이 가능했던 건데 그때 뭐 화학 원자재 뭐 수출입하는 회사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경영관리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 주력 회사 중에 하나인 우노플러스의 전신 콘텐츠 하는 회사도 있었고 영상 콘텐츠 쪽에 영상 콘텐츠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랑 같은. 너무 익숙한 환경이었어요. 아. 그리고 뭐 바리스타 학원도 잠깐 했었고 커피 유통도 했었고 프랜차이즈나 이런 가맹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했었고 되게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어릴 때 빡세게 해보니까 사실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자산이 됐죠. 잠깐만 2005년이면 20년 전이잖아요. 네, 나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 대표님이 20대 아니었어요? 20대 후반입니다. 네. 와. 와. 근데 20대 후반에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다 했다고? 네. 제정신이 아닌 거지. 저는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아이가 둘이 있었고 제가 삼성 출신이잖아요. 너 그 좋은 삼성 왜 나왔어라는 얘기를 듣기 딱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양가 부모님들은 얼마나 제가 불안했겠어요. 그 좋은 삼성을 나와서 지금 저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느니 내 딸 맡겨놓고 내 손자들 맡겨놨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뛸 수밖에 없었고요 상황상.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3년 동안 절박하고 절실하게 뛴 게 사실 지금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신뢰되는 질문이 아니시면 그 좋은 삼성 왜 나오셨나요?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저 절대 안 나옵니다. 아니 그냥 그때는 뭐 많은 고민도 안 하고 많이 알아보지도 않아요. 솔직히 딱 이렇게 틀 안에만 있어도 괜찮은 건가 생각했어요. 삼성이라는 정말 견고한 틀 안에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을 받고 그냥 주변에서 아무도 뭐랄까 저한테 챌린지를 안 하는 물론 윗사람들은 저한테 업무 지시를 하지만 근데 그냥 그것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앞으로 쭉 사는 게 나한테 맞는 삶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 당시 몇 년 차였어요, 그럼 직장이? 삼성 3년 차죠. 제가 창업한 게. 네. 정말 지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되게
되게 주니어고 되게 애기예요. 경력으로도 안 볼 정도의. 근데 뭐틀 안에 갇혀 있다라는 이 말이 되게 와닿는 게 뭐냐면은 저도 3년 차에 그만뒀거든요. 저도 은행 고소당하고 고발당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절대 잘릴 수 없는 그쵸. 그런 은행에 다녔는데 저는 97년도에 들어갔거든. IMF 때 들어갔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 들어가서 IMF를 그 은행에서 다 겪고 나왔어. 근데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틀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너무 싫은 거야.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거기 일하는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 자체가 너무 싫은 거야. 내 삶이 여기서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오히려 더 컸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엄청 후회될 것 같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으로 퇴사를 하고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거긴 하거든요. 또라이 셋이네. 응원합니다. 무조건 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그만둘 때 와이프가 뭐라고 안 했어요? 제가 그냥 말도 없이 지금 삼성에 아직 있는 제 동기들하고 이제 총합을 계산해봐요. 이제 제 동기들이 이제 23년, 24년 차 들어가는데 제 동기들이 24년, 3년 동안 받은 급여액과 인센티브를 총합. 제가 퇴사하고 나서 오늘까지 기준으로 고정급과 인센티브 개념의 수익 그 합쳤을 때 총합을 하면 사실 제 동기들이 더 커요. 예, 정말. 그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게 포인트인데 물론 결과물이 아니라 가능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라서 되게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 20년 좀 넘는 시간 동안 경험 자산을 쌓았고요. 그다음에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썼거든요. 그렇죠. 제 동기들은 조직 안에서는 당연히 훌륭한 그 인적 자원들이지만 사실 퇴사 후에 퇴직 후에 혹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할 때는 저보다는 그런 데서 두려움이 좀 클 거예요. 저는 20대 때부터 부딪혔고 이 친구들은 40대 후반 50대에 들어가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인컴 기준과 경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냥 합치면 그래도 내가 더 얻은 게 많지 않나 내 인생에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지금부터가 내가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도 맞아요. 수익도 많이 낼 수 있고 가치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시작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늘 생각하고 있는 밸런스의 기준이 재미, 의미, 흥미예요. 네. 그런데 비슷하시네요. 그러시죠. 재미, 의미, 머니. 그런데 재미가 여기서 머니예요, 저한테. 재물 재자예요. 그래서 그래서 재미와 흥미가 진짜 펀이죠. 정말 즐겁게 재밌게 하는 거고 말 그대로. 그다음에 의미는 정말 사회적 가치. 근데 요 재미, 의미, 흥미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라면. 그런데 저는 재미, 의미, 흥미의 기준으로 봐도 이제야 좀 밸런스를 맞추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그게 사실 벤처 스튜디오 모델을 좀 더 제가 집중하고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요소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되는 부분들이 내 시간을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어느 조직에 갇혀 있으면 그걸 못 하거든요. 대표님처럼 자기 시간을 자기가 어쨌든 플렉서블하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한 달이 아니라 2달도 할 수 있고 재택이 아니라 멀리 가서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에서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 앞으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표님의 그 미래가 친구들, 동기들은 퇴직을 준비하는데 뭐 그동안 많이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일이 없으면 굉장히 많이 빨리 늙거든요. 대표님은 지금부터 일이 쏟아질 것 같아. 그 일을 통해서 재미와 의미와 흥미, 네. 저는 이제 의미, 재미, 머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균형을 잡히면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자산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저희 채널명에서도 엑시시라고 지었지만 엑시시 대체 어떤 느낌일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업하신 것에 대한 엑시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내가 키우던 스타트업에 대한 엑시의 경험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의미 그대로의 엑시시면 내가 지분을 팔아서 대신에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제 3번 정도 엑시 경험이 있는데 근데 수익은 크지 않아요. 한 번은 창업자가 그냥 주주들을 줄이고 자기가 더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서 엑시를 한번 했고요.
그래 그러면 1.5회 정도만 하자. 기간 이렇게 봐서 그냥 은행이자보다만 더 다워. 이제 이렇게 해서 창업자 존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엑시트를 했었고 한 번은 강제 엑시트를 당했고요. 이게 이제 투자하는 회사가 이제 해외로 나갔어요. 주주들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엑시트를 가볍게 했었고 한 번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이제 다음 라운드를 갔는데 그쪽 투자하시는 분이 오 대표님 주식 저희가 그냥 인수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 많지는 않지만 3배 정도? 아 근데 3배지만 원금이 작아요. 투자 원금이 적기 때문에 엑시 금액도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막 뉴스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막 10배, 20배, 어떤 100배, 아니면 뭐 AUM, 보통 이제 운용 자산이 뭐 100억짜리였는데 이번에 어디 엑시했더니 3천억이 됐어. 이런 뉴스에 나올 법한 엑시는 당연히 못 해봤고요, 아직.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엑시시 저희한테는 사실 목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가장 최우선 가치는 아니에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내가 투자한 회사, 내가 돕고 있는 회사,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잘 성장해서 꾸준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로 만드는 게 저한테 오히려 더 큰 가치고 그냥 제 지분을 정말 제 아들, 제 아내에게 상속이든 증여든 줬어도 가치가 있을 만한 회사를 만드는 게 사실 저는 더 중요해서 그렇죠. 예, 그거를 저는 제 기준에서의 엑시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엑셀러팅을 저도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마 똑같은 일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뭐 개발자나 아니면은 엔지니어 출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경험이나 네트워크가 있거나 아니면 지식과 지혜가 있는 멘토들이 필요한데 그분들하고 함께 하기가 처음부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해주면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같이 띄워줄 수 있는 파트너, 멘토 이런 팀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너무나 뼈저리게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한 기업들, 제가 이제 멘토링하는 기업들은 같이 띄워줘요. 그러면서 야 이건 내가 혼자 절대 못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이 그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같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대표님도 저랑 아마 비슷한 걸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뭘 만드셨나요? 벤처 스튜디오 회사를 아마 만드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벤처 스튜디오 회사요? 네. 그거 좀 한번 자세히 말씀해 네,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엑셀레이터라는 용어도 있고 인큐베이터라는 용어도 있고 그로스 파트너라는 용어도 있고 뭐 벤처 스튜디오라는 용어도 있고 서치 펀드라는 용어도 있고 이게 투자를 해서 어느 회사를 키우는 그 방식을 여러 가지 이제 유형으로 나누기는 해요. 근데 이제 벤처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한 기업에 스프레이 앤 프레이라고 자산이 좀 투자할 자본이 좀 있는 곳들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만 보이면 즉 어느 정도 단계의 수준의 심사만 딱 통과하면 5천만 원, 1억이 이렇게 쭉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막 100개, 200개, 300개, 400개 막 이렇게 되죠. 그 중에서 10%만, 5%만 성공해라. 스프레이 해놓고 프레이 하는 거예요. 네. 아, 그게 확률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확률적으로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본도 없을 뿐더러 그 모든 관심을 다 가질 수도 없고. 그래, 그게 생각했을 때, 아, 나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에 나랑 핏이 맞는 성격이나 태도가 맞는 사람과 내가 도와주면 이 친구가 잘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프로핏 모델, 수익 모델을 갖고 있다면 여기는 도와줄 만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같이 가서 이제 사업 기획, 상품 기획, 사업 개발, 마케팅, 세일즈 이렇게 비즈니스 영역의 한 프로세스를 같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경영 관리에 있어서는 자금 관리나 뭐 보통 프로젝션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관리 회계 면에서 뭐 6개월, 1년, 2년 동안의 자금 계획을 세운다거나 HR 누구를 왜 뽑고 어떻게 임직원들하고 동기부여 시킬지 뭐 KPI니 MBO니 뭐 OKR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팀에 맞는 그런 동기부여 수단은 뭐가 있을지도 같이 고민해주고 해외 진출 때는 또 어느 대륙에 어느 국가에 이 서비스나 제품이 핏이 맞을지도 같이 고민해서 최적의 사람을 찾아내서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나도 재밌고 창업자 입장에서도 제가 필요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전문가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창업자분들이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 요소들을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란, 체력이란, 그리고 경험이란 자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0 to 1, 1 to 10, 10 to 100 이렇게 성장 단계를 조금 나누긴 하는데 보통의 스타트업 대표들은 0 to 1,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 정도를 성공을 내거나 한 번 정도의 이제 성공의 기반을 가지고 이걸 확장시키거나 한 10가지 정도로 이럴 때는 사실 옆에서 같이 뛸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집중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걸 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잘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고 사실 제가 벤처 스튜디오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미국의 벤처 스튜디오 모델이라는 개념을 정립해서 하고 있는 팀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벤처 스튜디오 모델이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하는 방식과 대입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팀들이 또 이게 의뢰가 오고 또 교수님 같은 좋은 분들이 또 같이 하는 파트너와 협업자로서 이제 나타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벤처 스튜디오 모델은 맞습니다. 거나 벤처 스튜디오 모델이 반드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방식이다를 얘기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창업자 입장에서 특히 초기 창업자 입장에서는 지원군 혹은 동행자를 반드시 곁에 둬야 하는 거는 거의 100에 99은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델이 가치 있다는 건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제가 10몇 년 동안 컴퍼니 빌딩을 했잖아요. 제자들이랑 같이 컴퍼니 빌딩을 하면서 항상 제가 옆에 있으니까 두 팀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 팀은 교수님 너무 죄송스러워서 교수님 너무 바쁘신데 이런 것 때문에 도와달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는 팀. 그리고 또 한 팀은 교수님을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는 팀. 교수님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나 교수님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이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 좀 도와주세요. 계속 에스킹하는 팀. 두 팀으로 딱 나눠지거든요. 어느 팀이 생존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에스킹하죠. 무조건 에스킹하는 팀이에요. 에스킹하는 팀은 죽은 팀이 없어요. 여기 다 죽었어요. 제가 지난 10년 년 동안 보면서 이 원인이 뭘까를 계속 봤을 때 첫 번째는 에스킹하는 애들 더 보일 수밖에 없어요. 뭐가 필요하다 계속 앵앵앵 거리는 거야. 여러분 새가 짹짹짹짹 계속 앵앵거리면 애기가 어떻게 먹이를 넣어주잖아요.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바쁘고 힘들더라도 얘들이 이렇게 요청하는데 간절한데 내가 안 도와줄 수 없지. 근데 이 친구들은 너무 잘난 거야. 본인이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그냥 내버려둔 것도 있긴 하죠. 근데 결국에 나중에 가면은 저도 무관심하게 돼요. 저도 투자자지만은 알아서 한다는데 굳이 내가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명하게 갈려버리는 거를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 친구들이 혼자 성장하지 못하니까 대표님도 저랑 공부하는 영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한 마을에 손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스타트업도 똑같거든요. 스타트업도 정말 이 친구들이 성장을 잘 하려면은 생태계,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 에코시스템을 작게라도 만든 게 커뮤니티고 그걸 서울 벤처 포럼에서 진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 벤처 포럼에 온 친구들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분한테 도움도 받고 저분한테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멘토, 좋은 팀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 너무 중요하다는 걸 온몸으로 제가 엔젤 투자를 겪으면서 너무나 이걸 뼈저리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한 건 이제는 작년 11월 정도예요. 제가 퇴사하고 나서 다른 회사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여가 흐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방식대로 일을 하면 벤처 스튜디오 모델이라는 굳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페이스메이커 혹은 동행자로서 뛰다 보면 저는 한 달 기준으로 오강록이라는 개인으로 봤을 때 한 10개 정도 회사 도와주면 정말 맥스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교수님처럼 좋은 분들과 팀으로 뭔가를 도울 때는 그래도 15개 정도? 15개. 제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이 인볼브가 됐을 때 한 15개 정도면 내 능력치의 맥스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벤처 스튜디오 모델은 사실 그래서 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질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양적으로 늘리면은 퀄리티가 떨어지기 네.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대신 팀을 짜서 이렇게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것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창업자가 간절히 요청이 와야 돼요. 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오 대표님이랑 제가 같이 합시다 라고 손을 내밀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대표가 저 됐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업자가 이거 나 같이 하고 싶어. 이분들이랑 같이 해서 뭔가 성과 내고 나도 오랫동안 성장을 같이 하고 싶은데 너무 외로워. 이것도 되게 많거든요. 본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 기준에 대한 부분들부터 의사결정에서 모든 책임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이 짐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덜어주고 싶고 덜고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방금 들으셨죠? 그 에스팅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도 작은 에스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정 댓글에 단톡방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어떻게 벤처 스튜디오 모델로 어떤 기업들이 성장하는지를 보고 싶다면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아까 딱 들었을 때 딱 듣자마자 너무 하고 싶다 같이 이런 생각이 너무 들고 계속 이게 쪼아려서 계속 그 신뢰가 되더라도 계속 전화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이 이렇게 협업하려는 그런 기업들의 그런 기준점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건 태도예요. 대표가 이 사업을 대하는 태도,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하고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낼 거고 그런 의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 돼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맹목적으로 똑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럼요. 반대로 제가 뭔가 얘기했을 때 저는 이렇게 잘해요 라고 계속 배척하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즉 주고받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보지만 결국에는 정반 합을 만들어내는 이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1순위 기준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할 줄 아는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일인가를 두 번째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오 대표 100만 원 주는 데보다 200만 원 주는 데를 하겠지 얘기하세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한 달에 100만 원, 1년에 1200만 원 차이 얘기, 2년이 2400만 원인데 그래서 주식이나 혹은 스탁옵션이랑 중요한 게 그 정도는 내가 이 회사에 집중했을 때 내가 엑시디든 배당이든 얻어갈 수 있는 게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금액은 작더라도 이 회사 선택은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벤처 스튜디오 모델 할 때 맹목적으로 그냥 외주 영역하듯이 비용만 기준으로는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1순위는 사람의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봐야 사실 한 달에 얼마 받느냐의 그 차액에 대해선 둔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태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안 맞거나 이상하다 그러면 절대 같이 하면 나중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티튜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랑 어떤 결이 맞는다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로 이 회사를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도우면 저 회사가 지금보다 이렇게 성장해서 같이 윈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까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업사이드가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여기는 여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희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좋아서 이분이 너무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픽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그만큼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태도가 좀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좀 그런 커뮤니티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5년 전에 저희가 만든 서울 벤처 포럼이 그런 커뮤니티죠. 그런 커뮤니티에 오시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여기서 내 비즈니스에 대한 분들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사람과 좋은 방법론과 좋은 가이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이런 거를 전국에 다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실리콘밸리. 그렇죠. 왜냐면 이게 커뮤니티 간에 또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 벤처 스튜디오들은 대표님도 늘 주장하시지만은 혼자 절대 못해요. 우리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형태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파트너들이 우리랑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우리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그 관점에서 대표님도 동의를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들을 많이 찾지 않을까. 맞아요.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살짝 의문이 가는 부분이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원래 유튜브 생태계 첫에서 계속 있다가 유튜브로 창업을 한 거라서 제 머릿속에 유튜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보실 때 성장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좀 눈여겨 보고 있는 그 시장이 있는지 좀 그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려면 성장의 기준이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성장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거죠. 10만 원을 넣었는데 1000만 원을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인가? 아니면은 내가 10년 뒤에도 이게 계속 크고 있을 수 있는 그 블루오션이 계속 성장 그래프가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인가? 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네. 얘기네. 지속 성장에 대한 네. 문제. 마켓이 커지면 매출이 늘까요? 마켓이 실력이 같이 큰다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쵸. 그게 이제 꿈과 희망이에요. 네. 네. 거기서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많이들 아시는 얘기지만 이런 기술 갖고 있는 저희 회사는 이렇게 사업을 펼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유일합니다. 독보적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첫 번째, 그 창업자가 그 시장을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경험해 봤을까? 시장조사, 자료조사 다 해봤을까? 근데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역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블루오션에서 뭘 하겠다, 블루오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스타트업엔 투자 안 한다예요. 오히려 레드오션에서 진짜 파고 들어가서 어느 조그만 어떤 틈을 봤어. 니치 마켓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렸듯이 제로 투 원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게 가능성을 보이고 초기 실적을 보이면 거기 투자하겠다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시장이 커질 거니까 나는 성장할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유튜브 시장이 지금 뭐 몇백조 원대 시장인데 이게 몇천조로 늘 거야. 그러니까 내 사업은 지금 1억이니까 10억이 될 거야. 비례해서.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네. 그런 일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시장 안에서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할 거야? 내가 어떻게 플레이를 할 거야? 내가 누구에게 플레이를 할 거야를 더 보는 게 더 중요하고 그 기준이 제가 아까 성장이 뭐예요? 물어봤잖아요. 저는 사실 매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레드오션이든 블루오션이든 내가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느냐 그거를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점유율, 마켓쉐어 개념으로 봤을 때 알고 계신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알고 있는 기업이 어디 있나요? 저는 그냥 유튜브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유튜브가 조금 더 아니까 말하면은 제가 유튜브 시장에서 컨텐츠 시장으로 좀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뭐 어썸 엔터테인먼트 그런 곳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를 좀 크게 하고 있지 않나? 약간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얼마였는데 얼마로 커졌어요? 정확한 수치는 최근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40억 정도 투자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회사를 면접까지 보러 다 갔었거든요. 갔을 때 딱 보이자마자 시장 점유로 봤을 때는 실버 버튼이 쫙 있었어요. 거기 있는 리스트를 제가 몇 개 봤거든요. 근데 그 실버 버튼이었던 게 지금 한 3, 4년 지나니까 골드 버튼으로 바뀌어 있는 게 좀 많이 있었다. 그래서 구독자로 따졌을 때 10만 시장을 가져갔던 그 리스트가 지금 100만 시장으로 좀 크고 있다. 그게 시장이 큰 건가요? 그 기업이 큰 건가요? 그 기업이 큰 그쵸. 거라고 네. 생각해요. 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마켓, 시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초기 기업이 마켓쉐어, 내가 시장에서 5% 점유율을 10% 늘릴 거야. 이거 측정이 될까요? 진짜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자, 제가 요 앞에 질문 드렸던 그 내용 중에 제가 답을 해보면 스마트폰 시장 측정할 수 있죠. 즉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TV 시장 측정할 수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측정할 수 있죠. 정확하진 않지만 정확도가 높게 예를 들면 쿠팡부터 그죠? SSG, 뭐 G마켓 등등 플레이어들 몇 개 있고 이들의 매출은 공지가 되니까 공개가 되니까 네. 마켓쉐어나 마켓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시장은 사실 거의 없어요. 많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문으로 봐서 그렇긴 한데 그러면 스타트업들이 그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가 몇 퍼센트 할게요. 이게 과연 맞는 접근법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기업이 정확하게 사용 객단가가 얼마고 사용자 수가 몇 명이고 그 중에서도 유료 사용자 수가 몇 명이기 때문에 유료 고객이 몇 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00명으로부터 1억 하고 있는데 1000명으로 하면 10억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내 지표를 내 기준으로 잡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약간 공허한 메아리처럼 그냥 우리 시장 규모가 이래서 또 이게 이만큼 클 거기 때문에 성장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더 많은 포션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꿈과 희망이에요.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오면 성장이 뭐예요? 라고 질문 드렸을 때 저희는 매출을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고정적으로 MAU나 DAU나 WA 기준으로 객단가 얼마일 때 얼마까지 늘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경영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기업 가치 평가받는 데서도 훨씬 더 실질적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너무 추상적으로 갖고 있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딱 보시는 그 성장 가능성을 보시는 게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실제로 내고 있는 그 가치를 보고 있다라는 시장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면 안 돼요. 그쵸. 쉽게 말하면. 그죠? 이 기업이 뭘 할 수 있냐, 어느 정도의 시장을, 어느 정도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매출적으로.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한 지표를 이야기하라는 얘기예요. 전체 시장이 이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이것도 뭐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얼마의 매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수치화 시켜서 정확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걸 이제 세일즈 프로젝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프로젝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두리뭉뚱하게 퉁퉁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진짜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걸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근거를 대라 그러면은 근거를 못 대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심사할 때 IR 덱에 반드시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들 덱을 보면 쏨쌈탐이에요. 솜쌈탐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로 판매를 시작했을 때 판매할 수 있는 시장 규모. 쏨 그렇고 쌈은 요 정도 하면 한 1년, 2년 안에 내가 도달해낼 수 있는,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시장 규모. 탐은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이 사업 아이템의 전체 시장 규모.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하겠다. 텔레비전 중에서도 OLED TV를 하는데 43인치로 하겠다. 이걸 할 때 내가 즉시 팔 수 있는 6개월 정의 시장은 서울이야. 예를 들면 배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테니까. 아니면 30대야. 타겟에 따라서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내가 바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장, 얻어낼 수 있는 시장이 이제 쏨이고, 요 기준대로 저희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한국, 아니면 남성, 뭐 여성, 아니면 4인 가구 이런 식으로 딱 특정해서 그 특정 그 시장은 우리 제품 쓸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쌈이 되는 거고, 탐은 전 세계에서 TV를 보는 시장인 거예요. 그런 걸 하면 바로 컷당할 수 있다는. 아니요, 컷당하는 건 아니라 거의 필수적으로 넣으라고는 합니다, 신사역들이. 근데 그걸 왜 할까요? 그걸 왜 넣으라고 할까요?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로는 정말 말 그대로 시장 규모가 어떤 규모를 갖고 있어, 이 팀이 타겟하고 있는 시장이 어디야를 확인하고 싶은 게 표면적인 이유고요. 사실 실제 이유는 제대로 사업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스타트업 대표님께 너무 죄송한데 제가 지금까지 뭐 한 500개 넘는 IR 덱을 봤지만 그 중에서 쏨쌈탐을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명확한 시장 확장 가능성까지 보고 갖고 오는 곳 한 2-3개 될까 말까? 네. 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마켓 쉐어나 그런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 시장의 크기의 확장 가능성 이걸 얘기하는 게 과연 유의미한 지표일까? 성장의 기준이 될까? 저는 아닌 거죠.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 IR을 준비할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오늘 거 꼭 지켜보시고 더 좋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에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꾹꾹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시장을 볼 때 어떤 팀이 진짜 가장 좀 바람직한 팀이냐, 밑바닥부터 해본 팀이에요. 실제로는 밑바닥부터 고객을 만나보고 부딪혀보고 이거에 대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정말 본인이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만들어내본 팀, 그 팀들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팀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럴 것이라 자꾸 추정만 얘기하는데 그 추정을 온몸으로 부딪혀서 현실화시키는 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해본 팀, 그런 팀들은 시장 가서 딱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현장의 이야기가 튀어나와요. 고객의 이야기가 튀어나오거든. 근데 고객을 안 만나본 팀들은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내용들, 기사에서 그냥 발췌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현장에 그 괴리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 팀은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시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시장에 대한 이해가 맞아요. 깊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벤처 스튜디오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것에 최종적인 목표가 어떻게 되나가 좀 궁금해요. 교수님은 벤처 스튜디오 왜 하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장의 또 다른 의미는 임팩트를 창출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사회에 굿 임팩트를 창출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벤처 스튜디오를 만들 때 제가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은 저와 같은 50대 중반 이후의 사람들 퇴직하거든요. 근데 현업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가 있고 스타트업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은 부딪혀야 되거든요. 근데 직장만 다녀요. 직장에 다니고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와서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은 본인들이 못했던 영역들을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이분들은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분들의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임팩트인 거죠. 이분들이 무너지면요 대한민국 가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58년에서 64년까지가 1차 베이비붐이고 2차가 64년에서 74년까지거든요. 여기가 한 1,500만 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쑥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쑥 빠져나가는데 너무 고급 인력들이야. 이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노력들, 그 다음에 했던 이 레퍼런스들을 우리 자연스럽게 스타트업들, 청년들한테 이전시키는 작업들을 국가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도 미래가 있고 청년들도 이분들과 함께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벤처 스튜디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벤처 스튜디오를 통해서 저는 지역의 산업단지 구조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지역 산업단지를 가면은 초기에 창업했던 그분들이 대부분 대기업의 벤더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고민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첫 번째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빠 사업을 물려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시골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빠 거는 옛날 올드 패션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들은 자기만의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 전까지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앞으로는 돈 계속 벌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걸 갖다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구조가 될까? 엑시트하고 싶어도 엑시트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게 이 미래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섹시하지 않은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매수자가 저 기업을 살까? 안 살 것 같은 거죠. 세 번째는 좋은 사람들을 뽑기도 어렵고 좋은 경영자가 오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벤처 스튜디오 모델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스타트업들 좋은 기술과 좋은 이 비즈니스 모델 아이템들을 이 기업들한테 전수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기업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줘야 이분들의 돈이 스타트업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이분들도 엑시트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의 산업단지가 다시 한번 기업가 정신이 무장되어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은 조직과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역 경제 발전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판교와 구미를 비교해 보면은 구미는 근로자가 되게 많죠. 여기 판교는 근로자가 많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업가가 많은 거예요. 뭔가 꿈틀꿈틀하는 거죠. 미국도 똑같아요. 실리콘밸리하고 여기 디트로이트하고 비교하면 디트로이트는 근로자가 많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디트로이트를 살리고 구미 산단을 살리고 지역의 산단을 살리려면은 기업가들을 키울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훨씬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꿈을 꾸고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꾸면은 돈이 들어가요.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게 있네? 뭔가 새로운 모델이 있네? 기술이 새롭게 나왔네? 그러면 돈이 투자되고 정책적인 지원이 되고 그러면서 산업이 형성되거든요. 이 작업들을 저는 벤처 스튜디오 모델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친놈처럼 이렇게 계속 뛰고 있는 거죠. 좀 얘기만 딱 들어봤을 때는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사회적으로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세대 간 갈등이 있고 또 지역 소멸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거 딱 듣는 순간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워낙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또 더 깊이 고민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직 따라가기엔 조금 벅차고요.
저는 벤처 스튜디오라는 모델은 되게 심플해요. 돈 벌려고 해요. 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같이 돈 벌려고 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소몰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되게 투자 받고 싶어하는 유명 벤처 캐피탈 투자사 중에 뭐 알토스 벤처스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엑시트를 했거나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나 재산으로나 돈을 좀 버신 분들 중에 뭐 GNG 스쿨의 이금용 회장님 이런 분들이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더 임팩트 있을 수 있는 더 기대 효과가 큰 어떤 사업들이나 투자들을 하실 때 그분들이 성공한 분들이 아니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 투자사에게 그 회장님에게 그 유명인들에게 지원을 받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고 투자를 받고 싶을까요? 절대 안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야 오광록이 뭔데 뭐 듣보잡이잖아 할 말 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좋은 팀들과 1년, 2년, 3년 시간을 누적하고 노력을 누적하면서 그걸를 통해서 결과물이 돈을 벌었어. 엑시트 됐던 아니면 배당률이 높건 돈을 번 걸 보면 제가 굳이 여기서 막 이런저런 얘기 하지 않아도 저도 같이 해주세요라고 올 거라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돈을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돈이라는 결과물 덕분에 그 앞의 과정을 더 뭐랄까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벤처 스튜디오 모델 왜 하세요? 물어보면 저는 돈 벌려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같이. 같이 돈 벌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가 동행이에요. 그 계약서를 쓸 때도 저는 제일 싫은 게 갑을 이거 쓰는 거 진짜 싫어요. 여러분 계약서 쓸 때 제발 갑을 쓰지 마세요. 이거 일본의 잔재예요. 이거 배상 이것도 일본의 잔재예요. 오히려 갑을이 아니라 저는 동행 또는 친구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언어 하나 바꾸는 것 자체가 의식을 바꾸는 건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든 계약서는 동행이에요. 동행. 돈행 아니에요? 동행이에요. 돈도 있죠. 함께 걸어가겠다는 그 가치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도 담은 거거든요. 스타트업 대표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되게 심플해요. 저는 그냥 빨리 하세요. 일단 하고 얘기합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뭘 해야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 이 사업이 될 거다. 머릿속으로 이거는 이 시장은 있다. 사용자들은 내가 생각한 대로 돈을 내고 쓸 것이다. 이거 책상에서 페이퍼 작업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나면 그냥 바로 하십시오. 창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요즘에는 시대가 워낙 좋아서 팔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실행해 볼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본 거 가지고 정식으로 시작하고 정식으로 더 깊이 고민해라.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국가적으로 어쨌든 되게 혼란의 시기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어쨌든 내각이 구성되고 하면은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은 일단은 파이가 커지면 좋겠고요. 사실 저 얼마 전에 국회도 갔다 왔어요. 이게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출마? 전 출마를 못 하고요. 그 이제 소셜 미디어 통해서 제가 하는 활동들을 보시고 어느 이제 그 국회 보좌관이 좀 정책에 국제 수립하는데 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물론 정치인 분들은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입안한 정책이나 내가 홍보하는 정책의 수혜를 받길 원할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정치인 분들은 당연히 표와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뿌리는 정책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되성 부른 사업이나 되성 부른 태도를 갖고 있는 회사나 대표한테 지원이 더 집중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게 사실 위험하긴 하거든요. 그것조차도 평가를 해야 되니까. 네. 그 평가가 또 100%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군데다가 1억씩 주는 게 아니라 되성 부른 곳 한 10개에다가 한 10억 줄 수 있는, 필요하면 100억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그러니까 똑같은 1조 원 가지고 10,000개 기업한테 주는 거 이것도 의미 있지만 그 10,000개를 좀 줄이고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치고 나가야 되는 산업 분야나 어떤 정책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더 집중해서 더 많은 금액과 더 많은 리소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나 일본의 투자나 혹은 스타트업의 양성 환경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언제까지 배 만들고 반도체 만들고 해서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겠어요? 저는 이제 그 시대는 거의 다 이제 봐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사업은 맞는데 그건 한계가 명확하게 이제 보이니까 그럴 때 대자본과 대시장을 갖고 있는 곳들의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정부 지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그 해당 분야에 여러 이해 당사자 너무 다 고려하지 말고 딱 될성부른 방식으로 될성부른 금액을 투자해주면 좋겠다. 물론 큰 금액이 가는 만큼 더 타이트하게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 그렇죠. 관리 역량도 정부나 지원기관이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당연히 목표가 만들어지면 그 관리 방식은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결론은 제발 투자를 스프레이하듯 하지 말자. 뿌리듯이 하지 말고 좀 집중해서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좋겠다.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AI 산업 키우겠다고 지금 여야 모든 후보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방식을 보면 여러 군데 투자를 하거나 여러 군데 지원하는 방식인 거예요. 물론 아직 대선 전이기 때문에 정책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방향성을 놓고 보면 결국엔 다시 표죠. 그렇죠. 그러면 AI 기업 키우겠다. 그럼 각 지역 대학별로 몇십 개 대학 또 거점 대학 이렇게 해서 거점 기업 해서 또 몇 억씩 주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는 정말 전 세계에서 오픈 AI나 뭐 클로드나 뭐 딥시크나. 퍼플렉시티나 뭐 중국의 딥시크나 이런 데들하고 붙어낼 수 있는 AI 서비스가 나올까?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좋은 사례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너무 좋죠. 멋진 사례를 가지고 하반기쯤에 한번 더 모시는 걸로. 하반기 시점에 그 사례가 저희가 됐습니다. 계약서 주세요. 이런 태도 너무 좋아. 적극성. 좋습니다. 네. 자, 여기서 또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